홀로서기란 무엇인가요?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선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하죠.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또한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안경을 쓴 줄도 모른 채 그걸 그냥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때문에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은 시야가 잘 안 맞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조차 어떤 사람들과 세상 탓으로 돌리니까요. 때문에 홀로서기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그런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안경으로 바꾸거나 아예 벗을 수는 없죠.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건 인간의 태생적 조건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 오늘은 세상이 좀 흐리게 보이네. 오늘은 맑아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나와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이죠.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죠.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때 내 눈에 쓰인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 삶에 대한 주도권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홀로서기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스스로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죠. 그러니 기분과 행동에 기복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갑작스레 화를 내거나 모나게 구는 일도 줄어들죠.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 애쓰지 않으니 다른 이들이 그를 대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기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이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지죠.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감정, 상처 주는 타인, 나를 깎아내리는 나쁜 버릇.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힘이 든다면 지금 어떤 것에 마음을 기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기대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기대게 된다면 그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소될 때 비로소 행복에 이를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결될 것입니다. 자꾸만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제가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상처받는 것도 습관일 수 있죠.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만 찾을 경우 사람들은 은근히 자신을 무고한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자신은 어리고 약했기에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야 십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자신은 끝내 수동적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인생을 통째로 타인의 손에 넘겨준 꼴이 되고 마니까요. 이때 심리적인 문제를 과거에서 기인한 문제가 아닌 바꿔나가야 할 습관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습관은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는 동안 형성된 자동화된 패턴이죠. 저와 상담했던 제시카의 경우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모에게 어필하기 위해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가능한 크게 느끼고 크게 표현하는 방식을 습관화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방식은 그녀가 부모를 대할 때 분명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습관이 부모 이외의 인간관계에선 나쁜 결과를 낳았죠. 감정적으로 소모되었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시카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과거에는 쓸모 있었던 습관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이죠.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감정과 행동의 패턴을 알아채고 그걸 끊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과거를 반추하는 방식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방법이죠. 그리고 심리 문제를 습관의 문제로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수확은 자신을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습관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도 과거에 어떻게든 잘 살아내려 애썼던 그런 행동이 습관화된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보면 살아가는 내내 당신은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썼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삶을 고통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착각. 부정적인 감정은 피해야 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이라는 생각의 뿌리에는 삶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려면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를 피해가야 하죠. 때문에 내 주변엔 늘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득해야 하고 노력한 만큼 언제나 일은 슬슬 풀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랄까요? 한 발 더 나가 그게 올바르고 정의라고까지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흘러갈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사건은 우리의 통제력 바깥에 있습니다. 사는 동안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린 불편한 감정이 들 때마다 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려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숨기다 보면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퇴화하고 삶을 향한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감정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일 뿐이죠. 달콤한 걸 먹으면 기분이 좋고 좋지 않은 걸 먹으면 불쾌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감정은 모두 같은 통로를 따라 흐르죠. 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막아보겠다 억누르고 숨기다 보면 그 감정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막아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능력마저 쇠퇴하고 종국엔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존을 위한 동물적 욕구이기도 하지만 의식적 존재로서 깊은 갈망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억누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죠. 두려움은 위험한 상황에서 달아나게 합니다. 분노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게 하죠. 죄책감은 속죄하게 하고 슬픔은 한 발 뒤로 물러 우리를 치유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마찬가지죠. 이처럼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감정을 차단하면 우리는 당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게 될 것이며 아예 행동하려는 동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욕 없는 무기력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은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말해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몇 차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스스로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따라가야 하는 그 순간. 그때 오직 우리 자신만이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그 판단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정을 차단하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깊은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정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진짜 소명, 목적,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우린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그 위에 또 다른 감정을 더 씌우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더 씌워진 감정을 자신의 진짜 감정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니 진짜 원인은 알지 못한 채 마음의 문제는 더욱 꼬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한 번은 개빈이란 젊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고 있는 우울증 때문에 의욕은 전혀 없었고 매사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며 그 무기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진짜 감정들이 발견되었죠. 냉소적이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던 그의 가슴 속엔 실제론 뜨거운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커녕 학대로 일관한 부모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활화선처럼 들끓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로 분노를 표출했다간 부모에게 정말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그 때문에 이를 억압하는 버릇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즉 개빈의 감정은 분노를 슬픔과 좌절, 무기력으로 포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더 안전하다 느꼈으니까요. 치료가 거듭될수록 다행히 그는 분노라는 진짜 감정을 정당하다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무기력을 진짜 감정으로 착각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진보였죠. 이렇게 사람들은 진짜 감정에 다른 감정을 더 씌우기도 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에 분노를 더 씌우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진실은 감정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나의 감정이 문제일 뿐이죠. 부모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 못돼 먹은 사람이라 생각하기에 분노를 감춥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건 몰상식한 짓이라 생각하기에 슬픔을 감추고요. 하지만 제 아무리 다른 감정으로 잘 포장해 놓아도 진짜 감정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죠. 그러니 감정에 대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자꾸만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분노를 느낀다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슬픔을 느낀다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에만 잠겨있기를 선택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것 외에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감정과 마주하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우선 감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감정은 그저 일시적 현상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도 마찬가지죠. 내버려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기를 칩니다. 때문에 감정이 부정적 생각을 줄줄이 끌고 오는 것이죠.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난 너무 나약해. 저렇게 행동하다니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건 감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세요.
감정이 나와 타인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져야 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를 내면 나약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정확한가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굳이 나를 무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화가 났네 하고 담백하게 대응해보세요. 그러면 소용돌이치던 감정도 차차 잦아들며 알아서 멈춥니다. 그리고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물론 유쾌와 불쾌를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특정 감정을 묶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건 판단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판단은 편견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니 감정에 대해서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지 마세요. 감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집착은 결국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세요. 감정이 판단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그 고리를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속적 훈련이 필요하죠. 그건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걸 멈출 수 있죠. 감정을 느끼는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 어느 때는 내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닌 듯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자니 의도치 않게 불쾌한 감정들이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의 노예로 살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죠. 감정을 주체적으로 잘 조절할수록 인생을 더욱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는 순간에도 그 분노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